안녕하세요. 2022년 간호사 국가고시 기본간호학의 안은미입니다.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이 국가고시를 준비를 하실 건데요. 이미 저와 만났다는 거는 시작을 하셨다는 거겠죠. 예전에 선배들은 뭐라고 했냐면 한 달이면 충분해. 크리스마스 지나고 그때부터 국시 시작해도 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떤 선배들은 벼락치기 절대 하지 말아라. 너무 불안하고 너무 힘들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저를 만나시고 계신다는 것은 이미 시작을 하셨다는 얘기고, 이제 마음의 준비가 되셨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강의에 앞서서 먼저 오리엔테이션 진행하도록 하겠는데요. 자, 간호사 국가고시 기본간호학 오리엔테이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합격 기준은 여러분께서 모두 알고 계신 것처럼 총점의 60% 이상 맞으셔야 해요. 자, 그리고 이와 동시에 각 과목 40% 이상 득점을 해야 저희가 꽈락도 면할 수가 있고 평락도 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꽈락이 많을까요? 평락이 많을까요? 생각보다 평락이 많습니다. 자, 이 얘기는 내가 자신 있는 과목에서는 어느 정도 자신 없는 과목들을 커버를 해줘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기본간호학은 지금까지 추세를 볼 때 여러분이 난이도가 너무 그게 어렵지 않았다, 생각보다 괜찮았다 라고 하는 정도의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작년 선배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기서 나올 줄은 몰랐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 부분도 제가 잡아 드릴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본간호학 같은 경우는 12점 미만이면 꽈락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기본간호학을 평락을 커버해 줄 수 있는 효자 과목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누구나 어떤 분은 관리가 어려울 거고 어떤 분은 지역사회가 어려울 거기 때문에 기본간호학이 그런 부분을 좀 커버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 국시는 어땠느냐, 그 부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2017년부터 2020년까지는요, 전반적으로 합격률이 96% 선을 유지를 했어요. 그런데 2021년은 어떻게 되느냐? 합격률이 좀 떨어집니다. 94.8%로 약간 떨어져요. 약간 떨어집니다. 그러면 많이 어려워졌나? 그런 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난이도는 오히려 77.4점에서 77.5점입니다. 0.1점 올라갔다는 얘기는요, 0.1점 쉬워졌다는 얘기예요.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난이도가 많이 맞췄다라는 한 의미이기 때문에요. 0.1점 차이긴 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난이도가 너무 어려워지진 않았다. 그냥 평년 수준을 유지했다 정도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더 탄탄하게 대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본간호학은 어땠는지 좀 볼게요. 자, 기본간호학은요, 우리가 30점 만점에 평균 23.3점을 맞았어요. 그런데 난이도에서 살펴보면 68.9점이죠. 즉 71, 78, 80, 79 어느 정도는 좀 쉬웠어요. 난이도가 괜찮았습니다. 즉 우리가 많이 맞췄다라는 얘기인데 갑자기 숫자가 뚝 떨어져요. 이 얘기 뭐냐면 어려워졌다는 얘기고요. 난이도를 조절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2021년에는 이렇게 68.9점으로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우리 난이도 조절 잘못했나? 2022년에는 조금 쉽게 가자라고 할 수도 있는데, 어느 정도 이게 갑자기 확 올라갈 확률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확률도 있다라는 거죠. 조절은 어느 정도 하긴 하나 예전만큼 너무 쉽게 내지는 않을 거다. 오늘은 어느 정도 변별력은 조금 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헷갈리는 문제들이 한두 문제는 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꽈락도 있어요. 기본간호학에서 꽈락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30점 만점에 23.3점이지만 굉장히 어려워하면서 문제를 풀었을 확률도 높을 거고요. 그리고 꽈락까지 나왔다는 얘기는 이분이 정말 너무 못 맞춰가지고 틀렸을까요? 아니에요. 굉장히 아슬아슬하게 틀렸을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헷갈려하는 문제들, 아니면 기본적으로 정말 개념 확실하게 가져가야 될 문제들은, 그런 문제들은 조금 잡고 그렇게 우리가 진행을 하도록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살펴보자면 출제 범위는요, 저희 총 30문제 중에 전반적으로 골고루 나온다를 볼 수가 있어요. 낙상이랑 그 사고 예방 쪽에서는 2문제로 조금 포션이 적긴 한데요. 저희 투약 같은 부분은 5문제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나머지는 3문제에서 4문제 정도로 평이하게 골고루 출제가 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저랑 이제 공부를 하면서 어떻게 공부를 할 것이냐?
말씀드릴 건데, 첫 번째는 바로 기본 개념 뽀개기입니다. 여러분 선배들께서 계속 말씀하셨던 부분은 뭐냐면, 기본 개념 너무 중요해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제가 작년에도 계속 강조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기본 개념을 명확하게 알아야 이로부터 파생되는 문제를 철저하게 풀 수가 있고요. 그래야 한 문제라도 저희가 놓치지 않을 수 있어요. 기본 개념 다질 수 있도록 제가 준비를 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해는 쉽게, 기억은 오래오래입니다. 이해가 완전히 다 된 상태에서 암기를 하면 훨씬 오랫동안 남을 수가 있어요. 어제 공부했던 내용 오늘 절반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고요. 그거를 계속 누적하지 않으면 내 머릿속에 오래오래 남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시험장에 갈 때 불안함을 계속 안고 시험장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 너무 괴롭잖아요. 그래서 저랑 같이 공부하면서 이해는 쉽게, 하지만 기억은 오래오래 남을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 겁니다. 그리고 옆에 부메랑 그림 보이시죠? 그동안 출제가 어떻게 됐냐면 중요했던 문제는 계속 거의 매해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어떻게 했었냐면, 예전에 출제가 됐다가 한동안 안 나오다가 갑자기 또 출제가 됐던 그런 부분이 있어요. 즉, 문제는 돌고 돈다. 우리 유행이 돌고 도는 것처럼 문제도 돌고 돈다 라는 점 기억하시고, 기본 개념 잡고 그리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거북이와 토끼, 저희 토끼와 거북이 동화 아실 텐데, 거북이는 결국에 토끼를 이겼죠. 지금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 하시다 보면은 충분히 여러분도 하실 수 있고요. 막판에 가서 시간에 쫓겨가지고 이해가 안 되는데 무작정 외우기만 했다가 나중에 헷갈려서 문제 놓치는 일 없게 저와 이미 만나셨으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시작하시면 차근차근히 국가고시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는 커리큘럼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기본 이론입니다. 저와 같이 기본 이론 다룰 거고요. 제가 이론에서 꼭 알아야 될 부분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언제 출제가 됐는지 제가 짚어드릴 거고, 그 다음에는 문제풀이 시간 가질 건데요. 저와 같이 문제풀이 할 교재는 대한간호협회에서 출간이 된 문제집으로 문제풀이가 진행이 될 겁니다. 대한간호협회에서 만든 문제집은 마치 수학의 정석과 같아요. 굉장히 고전적이고 전통 있는 문제집이고, 그리고 우리가 기본 개념을 다질 수 있게 굉장히 좋은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문제풀이 대한간호협회에서 나온 문제집으로 문제풀이 함께 할 거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여러분 실력 다지실 수 있도록 저희가 열심히 만든 문제집이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여러 가지 기억들, 그리고 지식들, 이런 것들 하나로 뭉쳐서 기본 이론도 다뤘고 문제풀이도 다뤘기 때문에 모의고사 형태로 실전처럼 저희 여러분들의 실력을 한 번 더 체크할 수 있도록 문제집 나올 거니까 이 문제집으로 여러분 실력 체크 한번 하시고요. 자, 그렇게 되면 우리는 결국에 최종 합격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저랑 같이 공부하시게 될 거고, 제가 여러분 합격할 수 있도록 멘탈 케어도 철저하게 해드릴 거니까 저 믿고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강의 진행하겠는데요. 첫 번째 나오는 부분이 산소화 요구입니다. 산소화 요구는 우리가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활력징후, 바이탈 사인과 플러스 산소화와 관련된 부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이론을 먼저 다뤄보도록 할 겁니다. 자, 역시 첫 번째로 활력징후가 나오고 있는데, 활력징후는 여러분께서도 다 아시는 것처럼 신체적인 혹은 정신적인 건강 상태를 반영하는 지표죠. 예를 들면 출혈 환자가 있어요. 그렇다면 혈압이 떨어질 것이고요. 그리고 맥박은 올라갈 겁니다. 어딘가에 염증이 있어서 열이 나면 당연히 체온이 올라갈 것이고요. 그리고 호흡도 숨이 차게 되면 호흡수가 빨라지죠. 이런 것처럼 신체적 혹은 정신적인 건강 상태를 나타내준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겠는데, 정상 범위를 살펴보면요, 연령에 따라서 바이탈 사인이 각각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체온 같은 경우는 신생아부터 노인까지 전반적으로 쭉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겠는데, 단 노인에서는 체온이 다시 살짝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맥박 같은 경우도 나이가 듦에 따라서 점차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 호흡 같은 경우도 나이가 듦에 따라서 점차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혈압을 보시게 되면
수축기압과 이완기 혈압이 나이가 들에 따라서 점차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런 트렌드를 잘 이해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게 체온인데요. 체온의 조절은 간뇌에 있는 시상하부에서 조절을 하게 되죠. 체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면 일단 연령이 있습니다. 일단 영아와 유아 같은 경우는 체온 조절 기전이 굉장히 미숙하기 때문에 우리가 각별히 더 체온 조절에 신경을 써야 되겠죠. 성별을 살펴보면 여자의 경우는 남자에 비해서 체온의 변화폭이 훨씬 큰데 호르몬의 변화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신체 활동 정도에 따라서 운동을 열심히 하고 나면 체온이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더운 환경에 있게 되면 온도 역시 올라갑니다.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도 열 생산이 증가하기 때문에 체온이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우리가 24시간 주기를 따졌을 때 새벽에 체온이 살짝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오후 4시경에는 체온이 평소 체온보다 좀 올라가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체온을 측정할 수 있는 부분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각 측정 부위에 따라서 정상 범위가 있고요. 그리고 특히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주의사항을 반드시 기억을 해 주셔야 되는데, 고막 같은 경우는 정상적으로 37.5도씨를 우리가 정상 범위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귀에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금기입니다. 이 경우에는 다른 곳으로 우리가 측정을 해야 되겠죠? 근데 구강은 정상적으로 37도를 저희가 정상 범위라고 보고 있는데, 특히 이 부분이요. 무의식 환자 같은 경우, 여러분 무의식 환자의 입에 절대 손가락 넣으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손가락뿐만이 아니고 체온도 절대 무의식 환자에게는 구강으로 재지 않습니다. 이 부분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뜨겁거나 찬 음식을 먹은 후에도 체온이 정상보다 높은 것처럼 보이고 정상보다 낮은 것처럼 보이겠죠. 그래서 측정치에 오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우리가 구강으로는 체온을 측정하지 않습니다. 자, 직장을 볼 텐데, 직장도 역시 고막과 마찬가지로 37.5도 정도를 정상으로 보고 있고요. 특히 직장에 질환이 있는 대상자, 그리고 직장을 수술한 대상자, 그리고 설사를 한 대상자에는 적용이 불가하죠. 그리고 신생아의 경우에도 정규적으로 직장에다가 체온을 하는 거는 불가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부분이요. 심장질환을 가지고 있거나 심장 수술을 한 경우에는 미주신경을 자극할 수 있어서 소맥을 유발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직장 체온을 측정하는 것은 금기사항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측정하는 애과 체온은 체온의 정상 범위가 36.5도로 보여지고 있고, 그리고 특히 이 경우 전신에 화상을 입거나 피부 질환이 있을 때도 주의를 해야 되는데, 신생아의 경우에는 가슴을 노출하게 되기 때문에 열 소실 가능성이 있어서 이 경우에는 특히 주의를 해야 하죠. 다음 살펴볼 부분은 맥박인데요. 맥박은 2015년에 출제가 됐었고 맥박 결손에 대한 부분이 출제가 됐었는데, 맥박도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여러 군데가 있죠. 요골, 상완, 측두, 경동맥, 대퇴, 스라, 족배, 후 경골까지 우리가 측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특히 유아에서 3세까지는 우리가 심천 맥박을 측정을 하죠. 여러분 이 부분 기억해 주시고요. 그럼 맥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뭐가 있는가를 볼 텐데, 맥박수를 올리는 요인들도 있고 감소시키는 요인들도 있습니다. 첫째로 운동이 있는데, 운동을 하고 나서는 맥박수가 단기적으로는 올라갈 수가 있는데 휴식을 취하면 다시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온도에 따라서도 열이 나면, 그리고 연료법을 적용하면 맥박이 올라가고, 그리고 저체온에서는 오히려 맥박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선생님들 보시면 내가 너무 불안하거나 아니면 통증이 있거나 할 때는 맥박이 올라가는 거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오히려 만성 통증에는 맥박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완하고 휴식할 때는 맥박이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에피네프린이나 아트로핀 같은 경우는 맥박수를 올리죠. 그래서 여러분 CPR 터졌을 때 혹시 잘 그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 에피네프린 주세요, 아트로핀 주세요, 몇 분 간격으로 계속 주세요. 아마 이런 그 의사들이 그런 얘기를 했던 거를 기억하실 수가 있을 텐데, 바로 맥박수를 올리기 때문에 이런 약물들이
사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우리가 우려성 신부전에서 다루게 될 디지탈리스라든지 아니면 강심제 아니면 베타블로커, 베타아드레날린 약물 대표적인 약이 프로프라놀롤이 되겠죠. 그런 약들은 맥박수를 떨어뜨리고 그리고 혈압약으로 우리가 그 다루게 될 칼슘 채널 차단제 같은 경우도 맥박수를 떨어뜨리게 됩니다. 출혈이 있을 때는 혈액이 우리 몸 안에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심장이 빨리빨리 뛰게 되죠. 왜냐하면 부족한 혈액량을 보상해주기 위해서 맥박수가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체위에 따라서도 선 자세나 앉은 자세에서는 올라가고 누워있는 자세에서는 맥박수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질환에 따라서도 맥박수가 올라가고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 맥박결손 같은 경우는 뭐냐? 심천맥박이랑 요골맥박 수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심천맥박과 요골맥박은 정상적이라면 같이 가야 되는데 이 사이에서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간호사 2명이 각각 요골맥박과 심청맥박을 동시에 측정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호흡인데요. 여러분들 호흡은 굉장히 여러 해 동안 출제가 됐었어요. 그러다가 2021년에는 출제가 안 됐던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빈도 출제 파트이기 때문에 꼭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호흡 중추는 연수와 뇌교에 있는데요. 중추화학 감수체와 말초화학 감수체에 의해서 조절이 되는데 특히 이산화탄소 농도에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호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2020년에 출제가 됐었고 연령에 따라서 체온에 따라서 그리고 약물이요. 약물도 마약성 진통제 같은 경우에는 호흡수를 떨어뜨리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진정제 같은 경우에도 호흡수를 떨어뜨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나 운동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호흡수로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럼 호흡 양상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 호흡 양상이 있는데 일단 정상적인 호흡 양상이 있고 그 다음에 서호흡 우리가 느린 호흡이라고 부르는 그리고 타키미아라고 부르는 빠른 호흡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이퍼벤틸레이션이라고 부르는 과다 호흡이 있죠. 특히 이 부분을 잘 아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체인스톡 호흡이고 그 다음에는 쿠스마울 호흡입니다. 체인스톡 호흡 같은 경우에는 호흡의 깊이가 불규칙한 호흡이 나타나게 되고 빠르고 호흡의 깊이가 불규칙한 호흡이 나타나다가 호흡이 안 나타나다가 다시 빠르고 호흡의 깊이가 불규칙한 호흡이 반복적으로 나타나죠. 여러분 이 호흡은 대상자가 임종할 때 나타나는 그런 보이는 호흡이라고 할 수 있겠고 이 쿠스마울 호흡은 호흡의 깊이는 일정한데 굉장히 빈도가 빠르죠. 쿠스마울 호흡은 특히 여러분께서 알고 계시는 것처럼 언제죠? 당뇨 대상자인데 케톤 산증이 나타난 대상자에게 나타나는 호흡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가지 호흡 양상은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다음은 혈압인데요. 여러분 혈압은요, 여러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특히 정말 다빈도 출제가 됐던 부분이고 작년에도 출제가 됐던 부분, 그리고 바이탈 사인은 여러분이 우리가 국가고시뿐만이 아니고 임상에 나가셔도 대상자를 케어함에 있어서도 가장 기본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데 수축기 혈압과 이완기 혈압이 있죠. 그리고 맥압이라고 하는 종류도 있어요. 이 맥압은 수축기 압이랑 이완기 압의 차이를 얘기를 하는 건데 예를 들면 혈압이 우리가 정상적으로는 120에 80이다 라고 보이는데 이 수축기 혈압과 이완기 혈압의 사이 그 차이를 보는 거죠. 즉 40이 맥압이 되겠는데 여기서는 정상적으로 맥압은 30에서 50이 정상이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여러 해 동안 출제가 됐던 부분인데 2020년, 2021년엔 출제가 안 됐어요. 그런데 뭐라고요? 문제는 돌고 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출제가 됐던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짚고 갈 필요가 있어요. 혈압 측정 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들은 뭐냐면 어떻게 측정을 했더니 어떤 오류에 따라서 혈압이 높게 측정되더라. 아니면 낮게 측정이 되더라. 이제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건데 커프의 길이와 넓이에 따라서 너무 커프가 넓으면 오히려 혈압이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고요. 정상적보다 떨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과하게 처치하지 않아도 되는 불필요한 처치가 들어갈 수도 있겠죠. 만약에 커프의 길이와 넓이가 너무 좁거나 짧다면 혈압이 오히려 올라가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그리고 너무 헐겁게
커플을 감거나 너무 고르게 감았을 때도 오히려 혈압이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고요. 그리고 팔의 위치는 심장보다 높게 되면 당연히 혈압이 떨어진 것처럼 보이겠죠. 그리고 심장보다 낮은 상태에서 측정을 하면 당연히 혈압이 평소보다 올라가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커프에 공기를 주입을 하게 되는데 너무 느리게 주입을 하면 이완기 혈압이 올라갈 것이고 충분히 주입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축기압이 떨어지겠죠. 그리고 주입과 반대로 뺄 때도 너무 빨리 빼면 수축기 혈압이 떨어지거나 이완기 혈압이 올라가는 것처럼 보일 거고요. 너무 천천히 빼도 이완기 혈압이 올라가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청진기로 청진을 하게 되는데 제대로 청진기를 청진을 할 수 있는 부위에 대지 않으면 수축기 혈압은 떨어지고 이완기 혈압은 올라가는 것처럼 들리겠죠. 그리고 전주화에서 너무 멀리 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완기 혈압이 떨어지는 것처럼 들릴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런 경우 있어요. 측정을 했는데 혈압이 너무 낮아요. 그랬더니 바로 측정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수축기 혈압이 오히려 올라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좀 혈압이 이상한데 라고 하면 충분한 시간을 가진 후에 우리가 혈압을 재측정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검사자마다 다른 크로스코프 음을 들을 때 이때는 수축기 혈압과 이완기 혈압이 정확하게 해석이 되지 않을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혈압에 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나이가 많을수록 우리가 처음 슬라이드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나이가 많을수록 수축기 혈압과 이완기 혈압이 점차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죠.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을 때도 오히려 혈압이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약물에 따라서는 혈압을 올리는 약이 있고 혈압을 떨어뜨리는 약도 있습니다. 그리고 24시간 주기를 따져봤을 때는 아침에는 살짝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고 저녁에는 살짝 올라가는 거를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운동을 한 직후에는 혈압이 오히려 올라갈 것이고요. 전신 마취를 했으면 혈압이 좀 떨어질 것이고 뇌압에 따라서도 혈압이 올라갈 거고요. 비만한 경우에도 혈압이 올라갈 거고 그리고 질병에 따라서도 혈압이 올라가는 질병도 있고 내려가는 질병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흡연이나 골격근 수축, 순환혈액량이 증가하면 혈압이 올라갈 것인데 여러분 이 부분이 이번에 시험에 나왔어요. 2021년에 혈압의 측정 부위와 방법에 대한 부분이 나왔었는데 조금 당황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당연하게 우리는 혈압을 측정을 해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기억을 하지 않으셨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어떤 것이 나왔냐면 혈압을 측정할 때 청진하는 방법이 있고 촉진하는 방법이 있고 도플러 혹은 전자식으로 측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도 청진법이 나왔고요. 우리가 보통 팔에도 혈압을 재고 다리에도 혈압을 재죠. 그런데 다리에서 혈압을 잴 때 어떻게 혈압을 재느냐 이게 나왔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당황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뒤에 제가 투약 부분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그 부분에서도 이런 문제가 나왔어? 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자, 혈압에서는 어떻게 출제가 됐냐면 다리에 혈압을 잴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가 나왔는데 바로 슬와 동맥에 청진기를 대고 청진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출제가 됐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지에 혈압을 측정할 때는 상지에서 혈압을 측정을 못하는 경우, 즉 드레싱이 다 되어 있거나 아니면 석고붕대를 했거나 아니면 카테터를 정맥 내에 카테터를 삽입을 했거나 아니면 동정맥류나 션트를 설치했을 때 이때는 상지에서 우리가 혈압을 못 재기 때문에 다리에다 혈압을 재야 되는데 그때는 슬와 동맥에 청진기를 대고 청진을 하게 되죠. 이 부분이 출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너무나 기본적인 거지만 한 번 더 주의 깊게 살펴보고 기억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경우죠. 자, 그러면 상지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상완 동맥에다가 청진기를 대죠. 그래서 상완 동맥에서 청진을 하게 됩니다. 상지에서는 어떤 동맥에다 청진기를 대고 측정을 하는지, 청진을 하는지, 하지는 어떤 동맥에서 측정을 하는지 이 부분 여러분 반드시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촉진법은 크로토코르프음을 청진하기 너무 약한 경우, 즉 아동인 경우인데 이 경우에는 이완기 혈압이 측정을 할 수가 없어요. 수축기만 측정을 할 수가 있고요. 상완이나 요골동맥 혹은 슬화동맥을 통해서 우리가 촉진을 함으로써 혈압을 측정을 할 수가 있겠고
일반 청진기로는 들을 수 없는 경우에는 도플러 초음파를 우리가 이용을 하게 되는데 이때도 수축기 압만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전자식 혈압기인데요. 청진기가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버튼을 딱 누르면 징 하면서 전자로 얼마에 얼마 이게 딱 나오거든요. 펄스까지 다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청진기가 필요가 없고요. 혈류나 진동을 감지해서 측정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여러분 산소화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산소화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호흡을 통한 방법이 되겠고요. 우리가 호흡이라고 한다면 숨을 쉬는 행위를 통해서 영양소와 노폐물 뿐만 아니고 산소 그리고 탄산가스를 운반하는 어떤 심맥관계의 기능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산소화 과정에는 세 가지 과정을 거칩니다. 첫째는 환기, 두 번째는 관류, 그리고 확산이죠. 환기라고 하는 것은 산소와 이산화탄소가 이동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요. 관류라고 하는 것은 혈액이 폐포와 모서혈관 사이를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관류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확산이라고 하는 것은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입자가 이동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이 세 가지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호흡은 우리가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호흡 중추, 즉 연수와 뇌교에서 그 호흡 조절을 하고 있어요. 화학적 조절에는 중추화학 감수체와 말초화학 감수체가 있는데 폐하와 PaCO2를 감지를 하게 되고요. 특히 PaCO2가 증가함에 따라서 호흡수가 조절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여러분 운동을 하게 되면 숨이 굉장히 차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몸 안에 이산화탄소가 많이 차기 때문에 그것을 빠른 호흡으로 몸 밖으로 배출을 해주려는 우리 몸의 어떤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한 기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PaCO2를 감지하고 폐하를 감지를 하고요. 그리고 PaO2 역시 감지를 하는데 PaCO2의 증가에 따라서 민감하게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산소화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가를 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생리적 요인이죠. 산소 운반 능력이나 혹은 일산화탄소를 흡입했을 때, 그리고 혈량이 너무 떨어졌을 때, 그리고 특히나 이제 탈수가 됐을 때 신진대사 혹은 기타 여러 가지 손상이라든지 임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도 산소화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아니면 발달 단계에 따라서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죠. 노인 같은 경우에는 폐 기능이 점차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렇다면 효과적으로 산소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행동이나 정서적 요인이요. 운동이나 흡연, 약물에 의해서도 우리가 산소화에 영향을 받게 되는데 호흡에는 여러 가지 호흡음이 있어요. 정상적으로 나타나는 호흡음이 있고 비정상적으로 나타나는 호흡음도 있습니다. 정상적으로는 폐포음과 기관지음, 기관지 폐포음이 있고요. 그리고 비정상적으로는 나음, 수포음, 천명음, 흉막 마찰음이 있는데 나음 같은 경우에는 폐부종과 폐렴이 있을 때 체액이 들어가 있는 작은 기도가 갑자기 열리면서 나는 소리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고, 그리고 수포음 같은 경우는 체액이 가득 찬 통로를 공기가 통과할 때 나는 소리, 즉 폐렴이나 기관지염 때 수포음을 들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우리 천식이 있을 때 천명음이 들리게 되죠. 휘징 사운드라고 우리가 부르는 정말 가만히 있어도 쌕쌕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그런 천명음이 들리게 되는데 좁은 기도를 공기가 통과할 때 나타내는 소리입니다. 다음 비정상 호흡음은 흉막 마찰음이 있는데 역시 흉막에 염증이 생겼을 때 들리는 소리를 우리가 흉막 마찰음이다 라고 부르죠. 그리고 호흡기계도 여러 가지 진단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요.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이 부분은요. 폐기능 검사. 폐기능 검사는 폐 활량계를 이용해서 폐의 정말 기능을 측정을 하는 건데 특히나 이 부분은 COPD나 아스마 대상자가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이때는 검사를 하기 전에 기관지 확장제나 흡연을 하지 않아야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뭐가 있나요? 동맥혈 가스 분석 있죠. 여러분은 자다가 누가 ABGA 정상 레벨 얘기해봐라고 얘기했을 때 그냥 술술술술 나와야 돼요. 암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ABGA 수치를 보고도 결과를 충분히 해석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 이 부분은 나중에 저희가 다루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산소 내 포화도라든지 이산화탄소 농도, 산염기 불균형을 파악할 수가 있죠. 폐하를 통해서요. 그리고 동맥혈 내 가스 분석을 보는 거기 때문에 PA라는 말이 붙죠. 펄머너리 아테리 안에 O2가 얼마나 들어가 있느냐, 이제 이런 의미가 해석이 되겠고요. 그리고 픽 플로미터라고 해서 우리가 PEFR이라고 하는 최대 호기 유속 검사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최대 유량계를 이용해서 측정하는 거고, 앉아서 최대한 숨을 들이마신 다음에 강하게 숨을 후 하고 불면 여기에 있는 어떤 표시가 되는 것이 푹 하고 나가겠죠? 그래서 이 대상자의 폐 기능이 지금 얼마구나를 볼 수가 있어요. 3회 정도 반복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검사 중에 하나인 흉부 엑스레이 검사, 그리고 산소 포화도 검사가 있고요. 그리고 폐 스캔, 그리고 우리가 하나 더 알고 있어야 할 것이 바로 흉곽천자인데, 흉곽 안에 바늘을 삽입해서 진단이나 치료 목적으로 시행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때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되는데, 바늘이 꽂혀져 있기 때문에 그 바늘 때문에 흉막이 손상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세는 앉은 상태에서 앞으로 기댄 자세를 통해서 우리가 흉곽천자를 할 수가 있고요. 객담 검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결핵을 진단할 때도 쓰고, 아니면 균 배양 검사나 아니면 민감도 검사를 할 때 우리가 객담 검사를 하고 있죠. 그리고 다음은 기관지경 검사는 우리가 내시경을 하는 것처럼 내시경을 통해서 기관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검사를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진단을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뭐 바이옵시 같은 걸 하기도 하죠. 그리고 결핵 피부 가는 검사를 하는데 우리가 만토 테스트라고 하는 피 내로 약물을 주입을 해서 72시간 이내 혹은 48에서 72시간 이내에 판독을 하게 됩니다. 네, 다음은 산소와 간호입니다. 산소와 간호에서는요, 여러분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뭐냐면 흉부물리호법이에요. 흉부물리호법은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2015, 2018, 2019, 2021, 2021까지 계속 매해마다 출제가 됐었던 부분이고요. 특히 타진법은 작년에 출제가 됐었고, 진동법은 출제가 되다가 안 되다가 되다가 안 되다가. 자, 그러면 뭔가요? 2022년에는 혹시 진동법이 나오진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흉부물리호법을 하는 목적은 뭐냐? 폐 분비물을 물개에서 제거를 하기 위해서요. 그렇죠. 객담량이 너무 많거나 아니면 너무 찐득찐득해서 잘 떨어지지 않을 때 우리가 물리호법을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타진법입니다. 여러분, 타진법은요, 다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자, 왜냐하면 손을 어떻게 하죠? 반드시 쭉 펴나요? 아니죠. 컵 모양으로 만들고 나서 대상자의 흉벽을 두드리게 되는데, 두드리는 동안 통증도 없어야 되고요. 그리고 비어있는 듯한 소리도 나야 됩니다. 자, 그러면 맨살에 하나요? 아니죠. 가운이나 내복을 입은 상태로 시행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어떻게 하는 방법까지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한 부위에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번 시행을 하게 되고요. 한 번에 30에서 60초 정도 시행을 하게 되는데, 이제 이런 경우 있어요. 너무 분비물이 끈적끈적해요. 점도가 너무 높아요. 그러면 잘 떨어질까요? 아니겠죠. 잘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때는 조금 오래 할 수 있겠죠. 자, 그렇지만 어떤 대상자에게는 금기냐? 금기 사항도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출혈성 장애가 있는 대상자, 아니면 골다공증이 있는 대상자, 아니면 늑골 골절 대상자인 경우에는 타진법은 금기다 라고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기억을 해야 될 부분이 진동법인데, 진동법은 언제 하느냐를 또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언젠가요? 호기 동안이죠. 호기라고 하는 거는 숨을 내쉬는 거를 얘기를 하고, 흡기라고 하는 거는 숨을 들이쉴 때를 얘기를 하는데, 숨을 내쉴 때, 즉 호기 동안에 진동을 하게 되고요. 흉벽에 떨림을 주게 되는 방법으로 타진법 다음에 제공을 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때는 타진법에는 컵 모양으로 만들었지만 진동법에는 손을 평평하게 만들어서 팔과 어깨 근육을 이용해서 수축과 이완을 반복해 주셔야 되는데, 단 진동법에서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금기는 언제냐? 영아 혹은 어린이에게는 금기고요. 그리고 특히 유방, 척추, 신장, 흉골 부위는 진동시키지 않습니다. 각각의 타진법과 진동법의 주의사항과 방법, 그리고 언제 하면 안 되는지 이 부분 반드시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볼 게 체위배액인데요. 체위배액도 2018년, 2020년에 출제가 됐었죠.
체위배액은 어떤 걸 이용하냐면 중력을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중력을 이용해서 폐 분절에 있는 분비물을 배액을 시켜주는 방법인데요. 체위배액은 이 부분을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즉 하루에 2번에서 4번 정도 하고요. 그리고 20분에서 30분 정도 하는데 언제 하느냐? 식사하기 전에, 대상자가 밥 먹기 전에, 그리고 늦은 오후, 그리고 잠자기 전에 하게 되죠. 언제 하는지 반드시 기억을 해 주시는데요. 굉장히 좋은 방법이긴 하나 대상자가 만약에 허약감이나 어지러움을 느끼게 된다면 이때는 체위배액을 중지를 시켜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무의식 환자나 그리고 뇌압 상승 식후 1시간에서 2시간 내에는 시행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도 반드시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체위배액은 어떤 순서로 진행을 하느냐? 일단 적절하게 체위를 잡아 주셔야 돼요. 그래서 분비물에 따라서 폐에 하엽이 있다고 하면 이쪽을 중력에 의해서 우리가 배액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상자가 앞으로 구부러진 상태가 되겠죠. 그리고 윗부분에 분비물이 있다면 대상자가 중력에 의해서 분비물을 내려올 수 있도록 앉은 자세를 취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분비물의 위치에 따라서 적절한 체위를 취해 주신 다음에 타진, 진동, 기침, 흡인의 과정으로 체위배액을 하게 됩니다. 체위배액도 한번 정리했고 여러분 반드시 체위배액까지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은 호흡 운동과 기침인데요. 2016, 2018, 2021년 작년에도 이제 출제가 됐던 부분이에요. 특히 입술 오므리기 호흡은 여러분이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데 특히나 언제 하냐면 COPD 대상자에게 입술 오므리기 호흡을 하죠. 심호흡과 횡격막 호흡, 입술 오므리기 호흡, 기침, 강화 폐활량계까지 호흡 운동을 도와주는 여러 방법이 있는데요. 특히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부분은 입술 오므리기 호흡이다. 여러분 그렇다고 다른 부분을 안 보시면 안 됩니다. 자, 첫 번째 심호흡은 늑골의 기저면이 움직일 수 있도록 우리가 심호흡을 깊게 호흡하는 것을 얘기를 하죠. 그리고 횡격막 호흡은 흡기를 하는 동안 보조호흡곤과 늑관을 이완시키는 것을 얘기를 하고요. 입술 오므리기 호흡과 우리가 같이 병행되어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횡격막 호흡 같은 경우는 호흡수를 떨어뜨리고 1회 호흡 용적을 올리고 기능적 잔류 용적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입술 오므리기 호흡이랑 같이 하면 굉장히 효율적인 호흡 방법이 되겠어요. 그리고 꼭 살펴봐야 될 부분인 입술 오므리기 호흡은 호흡기를 연장시켜주는 호흡 방법이고요. 몸에 많이 쌓여있는 이산화탄소를 배출을 도와주면서 호흡곤란을 완화시켜주는 호흡 방법입니다. 이때는 기도의 저항을 줄여줄 수 있고 그리고 좁아진 기도의 허탈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어떤 대상자요? COPD 대상자, 만성 폐쇄성 폐질환 대상자에게 굉장히 효과적인 호흡 방법이 되겠고 그리고 기침 같은 경우에는 기도의 청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해주고요. 그리고 강화 폐활량계도 2021년에 출제가 됐었는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외과에서 자주 보셨을 그런 도구예요. 대상자들이 입에 물고 들이마시면 공이 하나, 둘, 세 개 굉장히 가벼운 공이 떠오르는 것을 볼 수가 있을 텐데 이제 그걸 우리가 강화 폐활량계라고 하죠. 인스피루미터라고 하는 도구고요. 흡기량을 보여줌으로써 공이 올라가면서 우리가 내가 폐가 확장되고 있구나, 내가 흡기량이 최대가 되고 있구나, 이걸 우리가 시각적으로 볼 수가 있는 도구이죠. 그래서 무기폐를 예방하기 위해서 심호흡을 격려하는 데 필요한 도구로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산소요법부터는 저희가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